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성인외과 안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류성 식도질환에서 팩스클루가 이제 3상 임상 연구를 거쳤고, 그 3상 임상 연구를 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장점들을 지난 5개월간 제가 이제 환자들에게 썼던 팩스클루의 어떤 증례들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인 팩스클루 10mg 약제가 이제 3상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게 이제 급성위험과 만성위험의 이제 보험을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또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클루는 이제 5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온셋이 빠르다. 두 번째가 심텀 릴리프가 강력하고 우월하다. 세 번째가 반감기가 길다. 네 번째가 보시다시피 언제 먹어도 된다. 다섯 번째가 CYP2C19 유전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적다는 겁니다. 이 5가지 큰 장점에 대해서 3상 임상 연구를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 3상에서 팩스클루는 이제 심텀 릴리프에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빠르고 슈페리어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에소메프라졸과 헤드투헤드로 진행한 3상 임상 연구에서 데이 3일차에는 거의 3배까지 이 증상 합본에 대해서 명치부 자결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그럼 이제 이런 결과가 임상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30세 여성입니다. 제 환자고요. 기저 GERD 환자였습니다. 그런 환자가 허리 통증 때문에 NSAID를 처방을 받았고, NSAID를 복용을 하는 와중에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이 히스타민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같이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죠. 근데 환자의 속쓰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외래 내원을 했습니다. 내시경을 바로 시행했을 때 뭐 이렇다 할 만한 대단한 이로저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PPI를 줬습니다. PPI를 주고 팔로우를 했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70%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팩스클루로 약을 바꿨죠. 그리고 이때 젊은 여자기도 하고 원래 이제 수년간 GERD를 알아왔기 때문에 한 8주 정도의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겠다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8월 3일에 2주간은 속이 안 좋거나 속쓰림이 없었다. 약을 먹고 2주 만에 속쓰림은 사라졌다. 그래서 4주 만에 치료를 종결하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로 넘어간 환자입니다. 그 뒤로는 아직 내원하진 않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시대별 연도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타민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좋은 약입니다. 아직까지도 쓰고 있고 47년 시메티딘이 발표된 이후로 계속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니자티딘도 좋은 약이고 파모티딘 다 좋은 약이다. 근데 이런 약들보다 PPI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PPI에 시장을 내주고 약간 밀려났죠. 1세대 PPI보다 2세대 PPI는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우월했습니다. 그런데 P캡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김지원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레를 잡는데 대도를 꺼낼 수는 없기 때문에 히스타민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도 위험엔 써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전하고 있고요. 그럼 PPI와 P캡이 왜 차이가 나냐? 기전에서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PPI는 먼저 약을 먹으면 프로드럭 형태로 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식사 전에 먹어야만 하는 이유가 위산의 음식물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위산이 나와야만 활동을 하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PPI가 프로톤 펌프와 결합을 한다 해도 일리버시블합니다. 한번 프로톤 펌프와 결합을 하면 휴지기에 있는 프로톤 펌프는 다시는 작용할 수가 없죠. P캡은 여기서 전혀 다르죠. 프로드럭 형태가 아닌 그냥 드럭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사 전후에 무관하죠. 두 번째로 리버서블합니다. 휴지기에 있는 프로톤 펌프를 두고 활동기에 있는 프로톤 펌프를 먼저 이니비션을 시켜놓고 휴지기에 있던 프로톤 펌프가 활동을 시작하면 얘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포텐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P캡이 PPI를 보다 좀 더 강력한 효과와 이제 임상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케이스를 같이 보실 거는 이제 베러 나이트타임 심텀 컨트롤입니다. 이 녹터널 엑시트 브레이크라는 게 사실 PPI를 사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했을 때 70% 이상이 말을 했던 증상인데요. 이제 이 야간 증상 조절에 대해서 에소메프라졸 대비 P캡, 이 팩스클루는 데이 3에는 거의 2배 정도의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증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3세 남자 환자입니다. 야간 속쓰림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을 했고 이 수면 장애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상태였습니다. 8월 17일 내원을 해서 시행한 내시경에서
11시 방향에 이제 1호전은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LA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A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굉장히 심했죠. 아시겠지만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 자체는 내시경의 어떤 소견과 환자분의 증상의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환자는 일상생활의 GERD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환자였습니다. 팩스크루를 4주를 드렸고 9월 23일에 환자를 팔로우를 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쓰림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해서 항상 수면이 방해가 됐고 다음날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저녁 식전 약도 복용해봤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봤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다른 선생님께서 이 환자분이 야간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 반감기가 짧은 PP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저녁, 막 취침 전 이렇게 약을 써본 겁니다. 그리고 BID도 써본 거죠. 근데 증상이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초록색 약 팩스쿨루죠. 40ml짜리고 먹기 시작하고 3일 만에 새벽 속쓰림이 소실됐다. 이후 약 먹는 기간 동안 증상이 없다가 약이 다 떨어진 후 한 번 오전 6시에 속쓰림이 발생해서 약 추가 처방을 위해서 내원했다. 그래서 이제 4주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4주 뒤 10월 20일 날 환자가 왔죠. 약은 매일 먹었고 한 달간 야간 증상이 한 번 있었는데 라면을 먹고 잔날 발생했다. 원래 GERD 환자들은 본인을 자극하는 음식을 본인이 거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내가 고치면은 증상이 좀 더 낫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인 기간이 꽤 되자 라면에 도전을 해본 거죠. 그리고 증상에 이제 호되게 벌을 받았는데 어쨌든 환자분이 이제 한두 달만이라도 약을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헬리코박터 이라디케이션을 먼저 하자라고 권유하고 이제 PRN으로 팩스쿨루를 처방한 후 환자를 보냈습니다. 이 녹터널 엑시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팩스쿨루가 갖는 장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반감기입니다. 기본적으로 PPI는 약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반감기를 갖고 있죠. 피캡은 이노엔의 테고프라잔 반감기가 5시간입니다. 다케다사의 보노프라잔 반감기는 7시간입니다. 대용제약의 팩스쿨루는 반감기가 9시간입니다. 이 반감기와 그 포텐시가 녹터널 엑시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데 약간 우월한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Significant Chronic Cough Relief입니다. 이제 만성 기침 환자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즌이 되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물론 뭐 PNDS처럼 포스트 나잘 드립 신드롬 때문에 만성 기침이 있는 환자도 있고 GERD 인듀스드 크로닉 커프 환자들도 꽤 있죠. 이걸 분간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PPI로 만성 기침 환자들에 대응을 해왔었는데 이 PCAP이 유일하게 이제 팩스쿨루가 PCAP 중에서 크로닉 커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약입니다. 임상 3사에서 보시면 데이 3일째, 7일째, 56일째 모두 에소메프라졸 대비해서 좀 더 우월한 결과를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51세 남자 환자입니다. 과식에 의해 악화되는 목의 이물감과 만성기침으로 내원했습니다. 시행한 내시경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시 방향과 5시 방향에서 1호전이 확인이 되고 하지만 LA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A밖에 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만성기침은 꽤 심했죠. 일단은 5월 6일까지 PPI를 썼습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약을 쓸 때는 호전이 됐었는데 비염이 나빠지니까 증상이 다시 생겼어요. 5월 27일에 다시 옵니다. 약을 바꿔줬는데도 이 약은 아직도 이물감이 있어요. 9월 21일에 타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 다른 병원에서 판토프라졸 20ml 하프도즈죠. 20ml를 컨티뉴어스로 처방을 받고 와서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요. 약을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9월 21일 날 팩스쿨루로 약을 변경해서 환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틀 뒤 9월 23일에 환자가 내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 약들은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면 항상 기침이 따라왔는데 이번 약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일주일 뒤에 해외 출장이 있어서 팩스쿨루 이 초록색 약을 추가 처방을 받아야 돼서 내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환자가 경험을 하니까 이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 전에 이틀 만에 다시 내원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팩스쿨루 PCAP은 이제 Fast Exit Control이 장점이죠. 3상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프로드록 형태에서의 이제 PPI와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PPI는 약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큐뮬레이티브로 이펙트를 쌓아나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일 정도가 돼야 맥시멈 이펙트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요. 하지만 팩스쿨루는 첫 도즈부터 맥시멈 이펙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프로드럭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유지요법에 적합한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54세 남성 환자입니다. 이제 수년째 GERD를 앓고 있고 이 병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만큼 잘 알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내시경을 봤는데 11시 방향에
5mm가 넘는 거의 LA 클래시피케이션 B에 해당하는 1호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슴 통증이 있었다. 이게 뭐 신물이 역류하는 느낌이 있다.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고 방사통은 없다. 이제 3월 29일에 PPI를 줬습니다. 명치 통증은 어느 정도 호전됐다. PPI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인데 피켓보다 좀 약하다 뿐이죠.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 다시 옵니다. 8주의 PPI 치료를 끝내고 이때부터는 이제 하프도즈 컨티뉴어스 PPI를 유지요법을 시작한 환자였습니다. 체중을 계속 줄이면서 이제 식이 조절을 하면서 이제 하프도즈 컨티뉴어스 PPI를 쭉 가려고 하다가 환자분이 이제 8월 2일에 내원해서 체중도 줄었고 했는데 이 약을 좀 끊어보면 안 될까요? 해서 PRM P캡으로 약을 바꿔서 환자분을 보냈습니다. 이게 8월 2일이죠. 환자가 9월 23일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치부에 쓰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먹은 약들 중에 이번 초록색 약은 쓰린 느낌이 와서 바로 약을 먹으면 30분 내에 좋아지는 걸 느낀다. 수년간 5종류 이상 약을 먹어봤으나 이 정도 약,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약이 없다. 장기 처방을 원한다. 그러니까 유지요법으로 약을 쓸 때 PRN 온디맨드로 이제 약을 처방을 하려면 빠르고 강력해야 되는 게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이 빠르고 강력하다 하면 이제 여기 온 선생님들이나 뭐 저나 교수님들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럼 부작용이 걱정인데, 그죠? 빠르고 강력하면 항상 우리는 부작용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팩스쿨루는 올해 출시된 신약입니다. 7월 1일에 첫 출시가 됐고 이제 5개월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다케다의 보노프라잔, 그러니까 이노엔의 테고프라잔 같은 경우는 그 케미칼 클래스가 약간 다릅니다. 같은 포타슘 약이긴 하지만 피캡이긴 하지만 화학적 구조식이 약간 다른데 다케다의 보노프라잔은 이제 파이롤 계열로 케미칼 클래스가 되어 있고 이 팩스쿨루는 설포닐 파이롤 계열이긴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다케다의 보노프라잔으로 4년 장기 데이터가 올해 발표가 됐습니다. PPI와 대비해서 세이프티 면에서 인페리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케미칼 클래스가 비슷하고 같은 계열의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GERD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가스트라이티스, 위염에 대해서 이제 정의부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 팩스쿨루 3사항 연구가 이제 위염의 10mg BID 제제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 도식 자체는 뭐 좀 복잡하고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위염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병이죠, 사실은. 별것도 아닌 병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완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병이고, 위염은 기본적으로는 위 점막의 염증 세포의 침윤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위염이라 그러면 무슨 위염을 말하냐? 그럼 어려운 얘기죠. 대부분 위염이 그러면은 유병률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한 10% 정도 돼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뤄진 40개의 검진센터 기관에 대한 연구입니다. 2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내시경 소견에서 위염을 진단받은 확률은 85.9%입니다. 노말을 진단받은 환자는 14.1%죠. 물론 이거는 이제 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라도 찾으면 그거를 약간 진단명으로 붙이는 그런 약간의 어떤 성향 같은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게 또 대학병원 트레이닝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아산병원은 약간 위축성 위염을 좀 편하게 깔고 가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대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온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그 병원은 또 이제 표재성 위염, 슈퍼피셜 가스트라이티스를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낸 결과긴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사실 진단명을 붙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염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85.9%의 환자가 그럼 증상을 느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 아주 많은 사람의 환자들이 에이심토마틱합니다. 나는 내시경 소견에서 위염을 주지만 이 환자를 앉혀놓고 설명을 하면 저는 속쓰림 같은 거 없는데요 하는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내시경 소견에서 within normal limit를 주고 정상이라고 줘도 저는 속이 쓰려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기능성 질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위염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한데 뭐 응급실이나 1차 진료기관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급성 위험, 만성 위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감염성 위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큐트 가스트라이티스 이런 진단명을 좋아하시고, 엔도스코피스트들은 이제 보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소견을 중시하죠. 근데 병리학자들은 전혀 또 다릅니다. 이제 병리학자들은 이제 막 급성 위험이면 다핵구에 침윤이 있으면 급성 위험, 단핵구에 침윤이 있으면 만성 위험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클래시피케이션이 사실 여러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1947년 신들러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작으로 91년에 시드니 시스템이 나오면서 시드니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일본에서 나온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다양한데, 우선 이 신들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내시경을 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가장 오래됐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소화기 내시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친숙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에 맞게 좀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죠. 시드니 클래시피케이션은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버전까지 나오긴 했는데 지나치게 병리 소견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임상에 적용을 하는 거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표한 교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분류 기준이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같은 면에 포커스를 줬다는 면에서 임상에서 이제 가져다 쓸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이제 제균 치료에 있어서 보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다 할 만하게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류 기준이 현재로서는 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2017년에 위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릴레이티드 가스트라이티스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만한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결론이고요. 2022년 올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크게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위에 세 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NSAID related 가스트라이티스, 이제 이로시브 가스트라이티스에 대해서 PPI를 한번 써볼 수는 있겠다. 두 번째, 이로전이 내시경에서 보인다고 해서 이제 뮤코잘 프로텍티브 에이전트, 이렇게 뭐 짜먹는 거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쓰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동의하는 거는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있고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이걸 재균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의 실정에서 팩스쿨루 10mg BID가 출시가 이제 됩니다. 주황색이고 크기는 같습니다. 이 세로로 5.3, 가로로 9.4의 크기는 가장 이상적인 알약의 형태라고 하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땅에 떨어뜨려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목 넘김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뭐 이상적인 크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mg짜리 약은 급성 위험 및 만성 위험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BID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3상 임상 연구의 스터디 디자인인데요. 우선은 두 가지 개념만 알면 이해하기는 좀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유효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봐서 이로전이 있을 때 2주 뒤에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게 50% 이상 좋아졌냐, 이걸 유효율의 관점에서 봤고, 완치율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로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던 게 0점이나 1점까지 거의 다 소실됐냐, 이걸 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선 이거 스테어드 디자인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플라시보 군이 하나가 있고 10mg을 BID로 쓰는 군이 있고 20mg을 QD로 쓰는 군도 있었습니다. 20mg QD가 이겼으면 사실 복약 수능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은 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0mg BID가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내면서 출시는 이제 10mg BID로 허가도 받았고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mg BID로 주면 뮤코잘 이로전의 이제 유효율 50% 이상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10mg BID가 플라시보에 대비해서 62% 정도 더 개선된다,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요. 이제 이 힐링 레이트라는 게 완치율 개념인데요. 완치율 개념에서 봐도 플라시보와 대비해서 10mg의 BID가 46% 이상 개선을 시킨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이 된 환자랑 안 된 환자를 나눠서 보더라도, 감염이 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105%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차이의 어떤 개선율을 보였고, 감염이 없는 환자여도 48% 이상 개선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감염,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을 나눴을 때, 급성 위험에서
개선율은 위약에 대비해서 54% 이상 호전을 보였고 만성 감염에서는 82%이 점막 병변의 개선율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플라시보와 대비해서 그러면 세이프티 면에서 차이가 없냐라는 건데 이제 p-value 값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n수 자체도 그렇고 플라시보에 대비해서 안전성에서 인페리어하지 않다는 결론을 획득을 해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GRD에 있어서 팩스쿨루는 히스타민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도 좋은 약이고 PPI도 정말 좋은 약이지만 PCAB이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빠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야간 증상, 녹터널 엑시드 브레이크스루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월하다. 그 이유는 반감기가 확실히 길고 포텐시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만성기침의 데이터가 있고 실제로 효과가 좋다. 네 번째, 이 약의 빠른 온셋과 강력한 포텐시로 봤을 때 유지요법의 온디맨드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적합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에 있어서 10mg BID 3상 임상 결과를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위점막의 미란의 개선에 있어서 우수한 결과를 냈다. 두 번째, 헬리코박터의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이 있든 없든 점막의 개선에는 도움이 됐다. 세 번째, 급성 위험 환자와 만성 위험 환자 모두에서 위점막 미란을 개선시켰다. 네 번째, 위험 환자에 있어서 플라시보와 안전성은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